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경제학 입문 왕기초 경제학 챕터 13장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 상황을 좀 안정화시키고 살기 좋은 상황이 되려면 지나치게 물가가 올라가면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실업 상태가 되게 심해져서요. 그리고 실업자가 되게 많아지면 그것도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니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제를 안정화시킨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지표, 잣대를 가지고 볼 거예요. 하나는 인플레이션과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실업자, 이렇게 일자리를 잃어버린 상태, 그걸 실업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시경제학의 단기적인 측면에서 경기 변동과 관련한 이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고요. 언임플로이먼트라는 실업은요,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는데 나 일하고 싶어요 하는데 일자리를 갖지 못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실업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두 마리 토끼가 있다면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과 실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관심사를요 한 번에 그래프를 그려서 나타내는 곡선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필립스 곡선이라 해요. 여기다가 실업률을 이렇게 놓게 될 거고요. 여기 unemployment라고 해서 U라고 많이 씁니다. 여기다가 인플레이션 요거를 놓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보통 파이라고 이렇게 놓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필립스 커브가 이렇게 있어요. 필립스라는 학자의 이름을 딴 것인데요. 필립스 곡선 해가지고 실업률을 좀 낮추게 되면 경제를 지나치게 과열시키는 거니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요. 실업률을 높이게 되면 약간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과의 관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음의 관계,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필립스 곡선이 정확하게는 AS 곡선하고 관련이 있는데 차차 그런 내용들 관련된 것은 기본 강의 때 볼 거고요. 여러분들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개념만 살짝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요, 물가 수준이 상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경제에 존재하는 사과, 바나나, 자동차, 무수히 많은 상품이 존재하는데 그 상품 하나의 가격이 아니라 물가를 다 집계해서 물가 지수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거시경제 변수 얘기할 때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그리고 생산자들이 사용하는 물가 지수,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사과랑 뭐 바나나, 그리고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을요 다 집계해서 합쳐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해서 summation i라는 게 1부터 n까지 이렇게 다 더하는 게 이제 물가지수,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보통은 물가가 상승하는데요, 엄밀하게는 여기서는 하지 않을게요. 그냥 상승하는 것 정도만 할게요. 근데 정확하게는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보시고,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봤던 물가 수준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총 수요가 있고요. 총 공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GDP, 국민소득, 이렇게 얘기할 거야. Gross Domestic Product,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태가 여기 A라고 할게요. 이랬을 때 물가 수준과 국민소득 수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상승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걸 총수요가 증가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다 해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말고요, 이렇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용이 인상되면요, 비용을 나타내는 곡선이 AS 곡선이라고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유가가 상승하거나 아니면은 임금 인상이 요구되면,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상승 시 AS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합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상방 이동하고 그러면 여기서 B가 될 거고 여기서 C가 될 거고 그러면 비용 인상이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혼합형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요. 이 둘이 같이 짬뽕이 돼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요. 이거는 좀 뒤로 밀어도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AS가 상방 이동하잖아요. 그럼 물가는 상승해요. A에서 C 쪽으로 가잖아. 근데 경기 침체랑 같이 온다니까. 그래서 국민소득은 줄어들어요. 자, 국민소득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경제가 침체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경제가 침체되는 상태가 다가오게 되면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총수요를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C점 왔는데 총수요를 증가시키면 여기로 간단 말이야. D점으로. 그럼 물가가 더 빨리 올라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혼합형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은 나중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데 그렇게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거든. 그래서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쓰면 사실은 국민소득은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가지만 지나치게 물가가 더 올라가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의 개념, 물가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발생 원인,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해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상을 했느냐, 예상하지 못했느냐. 그렇게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물가가 얼마나 상승할지 미리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게 되면 우리 경제 주체들은 대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내년도 시험이 말이야.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거로 예상이 돼. 이러면 그렇게 되면은 미리 조금 준비를 해서 충격을 완화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예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충격은 작아요. 예상을 못하면 이때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더 요거보다 상대적으로 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충격은 뭐냐면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돈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사실은 발생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사과가 10개가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가 1원짜리가 10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2개가 교환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과가 10개 있는데 1원짜리가 10개 있으면 사과 하나를 1원에 교환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근데 정부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돈을 찍어내서 1원짜리가 20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과를 하나 사려고 하면 1원짜리를 원래 하나 주면 되는데 이젠 2개를 줘야지 사과를 하나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돈을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막 공급하면 막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막 그렇습니까? 자동차가 생산되고 막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돈을 찍어내 봤자 돈이 풍부해지면 화폐라고 할 수 있죠. 화폐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 짜장면을 우리가 10,000원이라고 합시다. 근데 짜장면 가격이 20,000원으로 올랐어. 그럼 짜장면 가격이 올라갔는데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10,000원이라는 가치가 짜장면 반 개밖에 못 먹으니까 원화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화폐 가치가 하락해요.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폐를 보유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손해를 봐. 야, 내가 말이야 억대 연봉을 받아 1년에 그렇게 했어요. 1억을 받는다 칠게. 짜장면 가격이 한 그릇에 100만 원이야. 그럼 뭐 1억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폐 구매력이 중요한 건데요. 그리고 화폐를 보유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요. 그리고 계약을 체결할 때 채권자는 손해를 보고요. 채무자가 이득이 된다. 이것도 잘 보세요. 여러분 1920년대 4년제 대학 등록금이 됩니까? 라고 하면 1970년대 4년제 대학 등록금이 20만 원이었대요.
어떤 사람이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고 있었는데 친구가 도와줘서 20만 원을 등록금 내고 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다고 합시다. 근데 지금과 같은 2024년, 25년, 24년이라 합시다. 이렇게 되면 친구를 만나지 못했다가 오랜만에 만났어. 근데 물가 상승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야, 그때 빌렸던 20만 원 갚을게 하면은 어떻게 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70년대 20만 원이 지금의 20만 원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 그러니까 차입자를 할 수 있겠죠. 차입자 입장에서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액면 가치로, 명목 가치로 20만 원을 빌려서 20만 원을 갚는데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이자율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게 되면 차입자는 오히려 이득을 보고요. 돈을 빌려준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채권자죠. 채권자는 손해를 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오케이? 그리고 물가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게 되면 장기적인 계약을 체결하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가능하면요, 이러한 충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대비해서 피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폐를 보유하는 사람은 손해란 말이야.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자를 좀 주는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야 돼. 그럼 이자 소득을 좀 받아가지고 뭐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충격을 좀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을 했다가 내가 쓰려면 왔다 갔다 ATM기에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 은행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그걸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구두 밑창이 닳아 없어진다 해서 구두창 비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짜장면집 같은 경우에는 메뉴판을요, 계속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은 계속 메뉴판의 가격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메뉴 코스트, 메뉴판 비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예상한 경우에도 메뉴 비용과 구두창 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누진세 체계를 유지한단 말이야. 여러분, 누진세라는 거 들어보셨죠?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부자가 되면 세금을 더 내는 거야. 오케이?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소득이 어떻게 되냐면 화폐로 받는 소득이라 할게요. 명목 소득이, 아니면 임금이라고 해도 됩니다. 1,000원 이렇게 받는다고 쳐요. 1,000원. 1원짜리 1,000개를 받는 거야. 근데 사과의 가격이 100원이다 그러면 이 1,000원 가지고 사과를 몇 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100원이면 10개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명목소득을 실질소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냐면 사과의 가격으로 100원 나누면 요게 P로 나눠주는 거야. 사과의 가격으로. 그럼 사과 10개 이렇게 살 수 있죠. 이해 가시죠? 1,000원이라는 내가 소득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사과를 몇 개 살 수 있는가 그러면 1,000원 가지고 100원짜리 사과를 10개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물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돼서 사과의 가격이 200원 이렇게 됐다 합시다. 그럼 내가 똑같이 1,000원을 받게 되면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사과의 개수가 5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내가 회사에 얘기하는 거지. 저기 사장님, 제가 지난번보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렇게 된 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1,000원만 주시면 저는 이 1,000원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사과의 개수가 5개로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욕심내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요. 이전만큼 사과를 구입할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사장님도 그건 알아. 리즈너블한 합리적인 사장님이셔가지고 안 그래도 사과를 10개를 소비할 수 있도록, 구입할 수 있도록 소득을 2,000원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사과의 가격이 200원 올라가도요, 명목소득이 2,000원 올라가면 나의 실질, 이걸 실질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소득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실질소득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정부가 누진세를 부과하는데 그때 세금을 어디다 때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실질소득에다 때리게 되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어디다 때리면 여기다 때린다고. 여기다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때리게 되면 어떻게 돼? 아이고, 소득이 2배나 되셨네요.
그렇게 되면 명목소득이 2배 됐으니까 누진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조세 부담이 어떻게 해요? 더 증가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약간 좀 어려워요. 근데 사실 요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요 정도 하고 더 들어가긴 할 거야. 살짝 입문 단계선 요 정도만 보시죠. 그 다음, 자, 이제 실업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실업은 일자리가 단순하게 없는 상태라고 얘기하기엔 그렇고요. 일할 능력도 있고 일할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업률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라고 하면요. 대한민국 경제 전체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는데 엘리베이터 탔는데 초등학생이 가방 메고 학교 갔다 와요. 얘, 너 직장 다니니? 초등학생이니까 아니요. 아니면 어리니까 집에 있어. 너 실업자야.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린 기본적으로 15세 미만 인구는 빼요. 그래서 15세 미만 인구는 빼버리게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15세 이상 인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노동 가능할 수 있는 인구다 이렇게 합니다. 15세 이상 인구가 노동 가능 인구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노동 가능한 인구들 중에서 전부 다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요. 여기 N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이제 비경할 인구라고 합니다. 약간 뭐라고 할까? 그냥 일할 의사가 없는 거야. 집이 되게 부자거나 뭐 아니면 내가 아프거나 학생, 일할 의사가 없는 거잖아. 학생이 사실은 일을 하게 되면 그것도 취업자라고 간주해요. 아무튼 일할 의사가 없다 해가지고 요거는 빠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실업률을 측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업률을 측정하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취업자 그리고 요게 unemployee 해서 실업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요거 있죠. 요거를 경제 활동 인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경활 인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업률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정리를 하면 실업률은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랑 실업자 중에서 실업자 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라는 게 바로 취업자와 실업자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계산하는 문제가 늘상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실망 노동자라고 있습니다. 자, 노동자인데 실업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아니 여러분, 실업 상태에 있는 실업자도 일할 의사가 있다니까 계속 똑똑똑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아예 직장을 유지하려고 똑똑똑 구하려고 똑똑똑 계속 했는데 자꾸 잘 안 돼. 그럼 여러분도 계속 뭔가 트라이를 해서 노력을 했는데 시도를 했는데 자꾸 잘 안 되면 좌절에 빠지고 실망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기를 상실한 discouraged 해서 좌절에 빠진 실망에 빠진 노동자가 됩니다. 실업자가 되는 거죠. 실망 실업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러니까 실업 상태에서 여기 실업자 이렇게 있는 요 영역에서도요. 요 사람은 그래도 나름 일할 의사는 있다니까. 근데 일할 의사가 없어져 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의 일부가 일할 의사가 없어져요. 그럼 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업자라고 쓸게요. 실업자는 지금 일자리가 없는 거야. 실업자는 일할 의사가 없어요. 일할 의사가 없어서 좌절에 빠져서 N이라고 할 수 있는 비경활 인구에 빠지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비경활 인구에 속합니다. 이쪽으로 빠져.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U가 줄어들어. 그럼 실업률 계산할 때 잘 보시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좌절에 빠져서 내려가니까 U가 줄어들어요. 오케이?
자, 이거 대문자로 쓴 거고 이건 소문자입니다. 그럼 실업률은 어떻게 돼? 여기 2라는 취업자 수가 있잖아. 이게 없을 때 같은 비율로 줄어들면 변화가 없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있잖아. 그러니까 분자가 떨어지는 충격이 더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업률은 하락한다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충격으로 인해서 자, 실망 근로자, 실망 실업자가 비경활 인구에 속하게 되면 공식적인 실업률은 어떻게 된다? 공식적인 실업률은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자, 여기서 실업률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 정도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업 상태에 빠졌을 때 실업의 유형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첫 번째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나는 실업자가 되기 싫어요 하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실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그러고 대표적인 게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적 실업이 있어요. 그리고 산업 구조가 변해 AI 쪽으로 변해서 산업 구조가 바뀜에 따라서 사양 산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 그게 바로 비자발적 실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실업자들 중에서요.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는 자발적 실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뭔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준비하다거나 아니면 뭔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사실 이제 그건 일할 의사가 없긴 한 건데 뭔가 직장을 새로 찾아 나서는 탐색하는 과정 속에서 나한테 지금 내가 직장을 못 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말이야 뭔가 기술직이 있는 근데 내가 만약에 문과야. 그럼 기술을 익히는 동안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요. 우리가 탐색적인 실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마찰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마찰이 없으면 마찰 없이 뿅 변하는 건데 시간이 걸립니다. 탐색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탐색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한 실업을 우리가 여기 보시면 자발적 실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발적 실업은요. 네거티브한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개념이 됩니다. 오케이? 아니 예를 들면 북한 같은 데는 내가 무슨 변호사나 뭐 회계사나 아니면 노무사나 간평사나 자격증을 찾기 위해서 막 준비한다? 그거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빨리빨리 취업해. 아우짓 한강 가서 일해. 거기는 실업자가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원하는 걸 찾아 나선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자발적 실업이고 탐색적, 마찰적 실업은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자들은 또 정부에서는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이라든가 구조적 실업 이런 게 문제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랑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간단히 봤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실업 상태가 발생하게 된 실업자가 되었을 때 실업률 국가 경제 전체를 봤을 때 실업률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오케이? 그리고 실업률을 측정하는 방법과 실업에 대한 어떤 유형이 있잖아요.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정부의 처방책도 이제 달라져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우선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